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세상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놀이기구를 타러 뉴욕을 찾았습니다. 놀이기구의 이름은 롤러코스터 트럼프. 네. 그리고 김정은은 평양의 세계적인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허용할지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성사된다면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 이름은 맥도널드 트럼프 햄버거 아닐까요? 네. 세계 회담답게 끝까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게 합니다.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의 김복준 연구위원, 최영일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박영주 변호사,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기습 출석을 하던데 이것도 학습 효과일까요? 어제 이명희 이사장 깜짝 쇼를 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경찰 조사 이틀 만에 재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그 공사장 갑질 영상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경찰이 확보한 11명의 진술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라고 아하. 전해지고 있는데 네네. 이 점에 대해서 어제 다시 조사를 받은 겁니다. 아하. 예정 시간보다 2시간 일찍 소환을 해서 취재진을 따돌리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어제 11시간 조사를 받고 나오는 장면부터 이렇게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받으시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소명하셨습니까? 가위랑 화분 던지신 거 인정하세요? 가족 부분 있으면 한번 소명해 줄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왜 비공개 소환 비공개 요청하신 건가요? 가족들 다 조사받게 됐는데 실력이 어떠세요?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최대한 대해서 말씀은 많이 하셨어요? 김복준 의원님. 네. 첫 번째 소환받고 나올 때 모습과 옷차림, 표정, 이거 태도 등 많은 것도 달라졌습니다만 일단 경찰이 이틀 만에 다시 부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 수사 순서가 그래요. 일단은 피해자 조서를 받아서 피해 진술을 받아놨죠. 아하. 그거에 근거해서 이명희 씨를 불러가지고 추궁을 하는 거예요. 아. 피해자가 이렇게 당신한테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명희 씨가 영상에 보이는 거 이외에는 전부 다 부인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부인을 하니까 그렇다면 일단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아하. 피해자를 다시 부릅니다. 아. 피해자를 다시 불러서 피해자들한테 이명희 씨가 당신들이 이렇게 당했다고 하는 얘기를 물어봤더니 네. 아니라고 하더라. 아하. 당신들은 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할 말 있느냐 해서 이제 피해자 조서를 또 한 번 더 받았어요. 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의 조서를 받고 다시 한 번 이명희 씨를 부른 겁니다. 아. 이게 이제 사실은 이 과정에서 원래는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대질하게 돼 있어요. 일반 아하. 형사 사건에서는 네네. 같이 양쪽 다 앉혀놓고 아, 대질하는데 네. 대질이라는 거 아시다시피 어느 양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못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피해자 2번, 이 네.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제 이명희 씨 2번 받은 것 같은데요. 아하, 네. 이명희 씨가 지금 나오면서 이 태도를 보니까 저거 반성하는 태도입니까? 그러게요. 저는 반성 여부는 떠나서라도요. 네네. 적어도 대한민국의 재벌가의 사모님이시라면 네. 나와서 어떤 한마디 정도는 하는 게 맞아요. 아하. 그래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런 저 태도에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금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1차 소환 조사 마치고 새벽에 나올 때 모습과는 달리 그 안경도 쓰지 않고 옷차림도 달라졌고 태도도 달라졌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차 조사에서 나올 때 15시간 조사받고 나올 때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거나 침묵하고 고개를 숙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네. 이번에 11시간 다시 조사를 받고 나올 때는 이제 입을 열지 않는 모습, 아하. 이런 모습을 이제 계속 보였던 겁니다. 네. 바로 이 장면인데요. 네. 근데 이제 출석할 때도 또 모습이 달랐다고 합니다. 아하, 어떻게 해요? 1차와는 달리 비공개로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정해진 시간에 왔는데 네. 이제 8시 20분, 그러니까 예정보다 일찍
도착을 한 겁니다. 네. 이때부터 이제 뭐 기자를 따돌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실제로 그게 이제 신빙성이 있는 게 건물 내부에 들어가서도 네. 검은색 우산을 계속 쓰고 이제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실내에서도 이렇게 쓰다가 네. 조사실에 들어가는 직전까지 네. 이렇게 검은색 우산을 계속 들고 다녔다고 하네요. 박영주 변호사님 혹시 뭐 추정입니다만 혹시 저렇게 우산을 사모님 우산을 좀 준비하셔야겠습니다라고 변호인들이 조언을 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장면은. 이게 사실 그 조사를 받을 때는 증거가 없는 부분은 부인을 할 수가 있고 네.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지만 네. 이게 언론 기자들 앞에서는 어쨌든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국민의 감정을 생각해야 되니까 증거가 없는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당연히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조사만 임하고 언론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충분히 조언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랬을 것 같는데 그렇더라도 최영일 교수님. 네. 저게 모양새가 그냥 뭐 안 보였으면 몰라도 저 우산까지 하고 가리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모양새가 좀 그렇잖아요. 최근에 네. 18년 만에 5월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산은 뭔가 막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네. 비나 우박을 막는 건데 네네. 실내니까 뭐가 떨어질 네. 일은 없고. 그런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네. 누군가 저걸 조언했다면 참 어리석은 조언이다. 아하. 더 눈에 띄고 더 그러네요. 비난받을 일을 한 맞아요. 거죠. 네. 이 우산도 뭐 비도 우박도 없는 곳에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명희 이사장은 아마 보이진 않지만 이 카메라 세례, 언론의 질문이 네. 자신에게는 마치 커다란 우박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여론과 민심의 그러니까요. 질타, 맞아요. 그것이 우박처럼 느껴져서 나는 몸을 가려야 한다. 네. 저게 지금 남의 눈을 신경 쓸 겨를이 아니라는 걸 반증하거든요. 네. 심리 상태가 완전히 은폐 심리잖아요. 아하, 네. 일단 숨고 보자. 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네. 이렇게 얼굴이 아하. 나오지 않아도 네. 우산 쓴 모습이 나온다는 아하. 건 네. 더 우스꽝스럽고 네. 더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명희 이사장의 어떤 갑질, 폭행 이런 관련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서요. 일단 확보한 증언 11명을 통해서 확보한 증언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이제 추가 이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네네. 겁니다. 전 한진그룹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은 직원이 하나둘이 아닌데 예순이 다 되신 분한테 발길질을 해대고 넥타이를 잡아가지고 끌고 다녔다. 이런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폭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참 저희가 뭐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가발을 쓰고 계셨는데 이 이명희 씨가 손찌검을 하는 바람에 그 가발이 이렇게 돌아갈 정도로 그 폭행이 굉장히 정도가 심했다. 네. 이런 증언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물론 이거 이제 이 진술, 뭐 증언 이렇게 나오긴 하면 뭐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증언까지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그냥 갑질 폭행 정도가 아니라 이건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게 폭행, 뭐 상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습관적인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동종의 범죄, 뭐 폭행이나 상습적인 그 상해 뭐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네. 3회 이상이 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뭐 특수폭행이나 상습폭행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돼도 처벌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만약에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네. 무명의 A 씨가 이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구속영장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그래요? 수 있고요. 네.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뭐 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때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때릴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때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드러난 피해자는 11명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내가 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네. 이건 사실상 굉장한 인격 모독이고 인권 침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럴 것 굉장히 같아요. 네. 심각한 범죄고 충분히 구속영장 청구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예.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실화냐? 그런 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네. 지금 이제 그 뭐 이 모 언론사에 이제 뭐 이런 그 가발을 벗겨지고 뭐 이런 내용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네. 내용이
이거는 언론으로만 나와서는 효율적이지 않아요. 왜요? 이게 결국은 경찰에 가서 네. 이분들이 진술조서로 작성이 돼야지 그게 이제 상습폭행의 어떤 증거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이 경찰 쪽에 조금 좀 알아보니까 네네. 이렇게 언론 보도에는 연신 이렇게 그 증언 같은 게 나오는데 네. 막상 그분들의 참고인 조사라고 그러죠. 네네. 이제 뭐 이런 조사를 받으려고 하면 이게 원활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경찰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이제 곧 결정을 할 것 같은데 경찰에서 조금 난감한 부분은 이제 특수폭행 관련된 것 같습니다. 뭐 이 전지가위라고 그러죠. 조경하는 그 가위를 던졌다 경비원을 향해서 그 다음에 뭐 화분을 던졌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피해자는 그렇게 던졌다. 그게 내 앞에 와서 꽂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또 저 이명희 씨 입장에서는 뭐 던졌어도 나는 겨냥해서 던진 건 아니고 화나서 여기다 그냥 집어 던진 것이다. 이래버리면 이건 사실 특수폭행이 성립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뭐 CCTV라든지 제3의 목격자가 있다면 문제가 쉬워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경우라면 양쪽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진술이 상반되고 평행선을 달릴 때는 피의자의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법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특수폭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찰에서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없어 보이는 건 상습폭행 같아요. 상습폭행은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그 사람의 직업, 그다음에 이제 폭행의 횟수, 뭐 그 사람의 범행 수단, 범행 환경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건데 뭐 이분은 일상이 사람을 그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행사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습폭행은 인정되지 않겠나. 그것만 인정된다면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의 어려운 점이 지금 진술에 다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60 가까운 사람을 때렸다. 넥타이를 마치 동물처럼 사람이 아닌 것처럼 끌고 다녔다. 때리니까 가발이 돌아갔다. 지금 특정인이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진술한 사람은 목격담을 얘기하고 있는 게 누군지 알잖아요. 60대에 가까웠고 가발을 착용하고 있었고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그럼 대체로 제가 추정컨대는 한진 계열사의 간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 최소한 이제 차부장급이나 임원일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칼 호텔 네트워크의 한 분도 정말 연세 있는 분인데 수시로 발길질하고 손찌검을 하더라. 그 사람도 회사에선 중역이고 임원이고 밖에서는 누군가의 엄마 아빠일 텐데 되게 안타까워합니다. 그 여직원을 향해서 뭐 맹꽁이 같은 X 이런 욕을 했다고 해요. 욕을 참 잘했다고 진술해요. 그런데 지금 임원, 간부 지금 진술하는 분들은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혹은 또 이 정말 그 직원, 하청업체, 경비 이런 분들은 이제는 그때는 너무 고통을 받았지만 인연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적어도 퇴직한 분이라고 해도 일정 수준 이상 고급 간부 위로 갔던 분들은 하나도 진술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자막도 나옵니다만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는 이번 주 안에 판가름이 날 것 같다고 하는데 이 사건도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33분이 다 돼가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밤에 대리기사를 부르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대리기사가 차량으로 도착을 해도 마음을 그냥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흥각 갓길에 지금 화면 중앙에 차량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남성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차량을 쓱 둘러보더니 아까 옆에 있던 남성과 주랭랑을 오히려 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인데 주랭랑을 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대리운전기사가 아니라 대리운전기사 코스프레를 하던 남성 2명이었던 겁니다. 화면 보시면 지금 뭔가 말을 거는 듯한데 안에서 대리운전기사입니다라고 말을 거는 척하면서 취한 이제 그 남성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 같다. 그럼 차 안에 있는 금품을 갖고 이렇게 달아나던 일당이었던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저질러진 범행인데 이 피해자 운전자분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 깜빡이도 켜놓고 제가 조수석에서 기다리는데 대리가 안 와서 20분 정도인가? 그 정도 기다리다가 안 와가지고 조수 잠이 들었어요. 눈 떠보니까는 시계랑 핸드폰이 없더라고요. 아, 근데 김복준 의원님, 뭐 피해를 당하신 분이 저 남성분만 아닐까요? 근데 이 어떻게 이 차량이 대리운전을 불렀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르면은 유흥가 앞쪽이겠죠. 유흥가 앞쪽 길가에 대리운전을 불러놓고 내가 대리운전 불렀습니다 하는 표시로 비상 깜빡이를 켜두죠.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조수석에 앉아있게 돼 있어요. 필수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제 이들은 알아요. 술집 앞에 유흥가 앞에 비상 깜빡이 켜고 누군가가 조수석에 앉아있다는 건 대리운전 부른 거예요. 10중 8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저 사람 대리운전 부르는 주치자자. 문 열어서 저 대리운전입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의식이 있으면 그건 이제 범행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운전이에요 하고 몇 번 깨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 자고 있으면 조수석에서 그럼 이제 시계도 풀고 안주머니 지갑도 꺼내고 뒤져가지고 도주하는 그런 부분. 이게 가끔 있습니다. 일상. 그래요? 그런데 최영일 교수님. 참 그 와중에도 앞서 CCTV 나왔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우산 쓰면서 도망가요.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을 쓰고 도망을 가네요. 아주 꼼꼼한 이제 절도범들인데 지금 이게 13일부터 14일까지 24일까지 열하루 사이 열하루 사이에 경찰이 확인한 범행이 5건이에요. 그런데 이 피해 금액이 2,500만 원. 세상에. 그러면 평균으로 그냥 나눠봐도 한 건에 500만 원씩 털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럼 이거는 지능범인데 먼저 외산차나 비싼 차에게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취객이 완전히 잠든 게 확실하면은 명품 시계, 핸드폰, 그리고 지갑도 털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뭔가 이제 뭐 이 손지갑이라든가 가방 같은 게 있으면 비싸 보이는 거 다 들고 갔겠죠. 지금 그래서 피해 금액이 워낙 크니까 지금 경찰 입장에선 여주회를 더 따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사실 조금 전까지는 이런 그 범죄가 나오기 전에 흔히 취객 상대는 퍽치기가 많아요. 비틀비틀 귀가하는 사람을 어두운 골목에서 벽돌 같은 걸로 멀리 내려치고 어찌 보면 이것은 폭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퍽치기에 비하면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강도는 아니고 지금 이제 상해는 존재하지 않고 절도잖아요. 하지만 피해 금액이 또 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이런 유사 범죄는 철저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 일당이 다행히 검거가 됐어요. 그러면 처벌도 처벌이지만 앞서 최영일 교수님 말씀하신 여죄도 다 캐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다소 가벼운 범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11일 동안에 한 2,500만 원 정도의 피해액이 있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명당 피해액이 500만 원 상당이거든요. 평균을 내보면요, 그죠? 그리고 또한 피해자들 이 대부분 뭐 서민 대상 범죄이고 이게 또 생계형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서 뭐 피해 금액을 돌려준다든지 이런 게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특수절도라는 거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집행유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은 우발적 범죄가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의 대상을 물색했기 때문에 그 훨씬 더 이렇게 중한 범죄라고 죄질이 나쁜 거예요.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범죄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32년간의 경찰 현장 경험을 좀 살리셔가지고 이 좀 운전자분들한테 당부의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은요, 뭐 이거 유흥가 앞에 이 차를 세울 때 저 CCTV 같은 게 있는 곳인지 좀 봐주는 게 좋겠어요. 그것도 필요하겠네요. CCTV 있는 곳을 요즘 범인들은 엄청 신경 쓴다고 해요. CCTV 있고 가능하면 밝은 곳 이런 데 좀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그 도로 앞에까지 이 태워다 주는 그 이제 주점 종업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가능하면 그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 좀 자리를 좀 지켜주도록 좀 부탁 좀 하고요. 그것도 정말 현명하겠어요. 뭐 제일 좋은 부분은 뭐 잠 안 자고 기다리는 거겠지만 술 드시면 뭐 조수석에서 있다가 꼬박꼬박 졸게 되죠. 그러니까요. 이 김복준 의원님의 어떤 이 현장 경험에서 나온 팁 정말로 유용하게 잘 알아두시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요, 하루아침에 이런 황망한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가해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는데 한순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 시간입니다. 한 검은색 승용차가요, 고속도로 한복판에 갑자기 차를 세웁니다. 갑자기 세우니까 뒤따라오던 이 화물차도 아슬아슬 피해 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요. 네. 이 승용차가 이번에는요, 그런데 차량을 돌립니다. 유턴을 하는 거죠. 그러더니 역주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거는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인데 이렇게 앞에서 차량이 역주행 차량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네네. 이번에는 목격자 후방 이제 블랙박스입니다. 네. 저렇게 쌩 지나가니까 뒤따르던 차량들도 휘청 있었던 거죠. 이번에는 CCTV인데 네. 이렇게 차량이 역주행을 계속해서 7km를 달렸다고 합니다. 7km요? 그렇습니다. 무려 7km를 달렸다고 하는데 이 차량이 7km를 달려서 결국 한 터널로 들어가는데 그 터널 안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김복준 의원님, 저 지금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봐도 운전자들이 화들짝 놀라서 핸들을 급히 꺾어요 지금. 이거 저도 경험해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뭐 저는 뭐 지방도에서 예전에 수사 나갔다가 양평 쪽에서 잘 정속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나타나니까 막 식은땀이 쫙 나요. 정말 그런 건데 원래 이제 이 교통이 법규라는 거는 각자 차선을 지킨다는 거 신뢰의 법칙이 그러니까요. 네. 너는 2차선으로 가고 나는 2차선으로 간다니. 근데 이거를 위반해갖고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치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예상치도 못하고 있다가 당하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뭐 거의 사람한테 살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렇게 역주행해서 저게 지금 고속도로예요 또. 맞아요. 차가 얼마나 쌩쌩 달릴 겁니까? 최영일 교수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20대 운전자예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이제 일단 만취 상태입니다. 0.17 나왔습니다, 알코올. 그런데 지금 유턴을 한 걸 보면 뭔가 의도와 판단이 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같은 쪽 저 주행 차선으로 역주행을 해버린 건데 자 7km 달렸고 터널로 들어갔어요. 택시와 정면 충돌을 하게 세상에. 자, 그런데 지금 사망자는 38살의 가장 한창 대기업 직장인인데 외근 마치고 피로한 몸에 택시를 타고 들어가던 길. 택시 기사는 중상입니다. 아, 택시의 승객이 그럼 사망하신 거예요? 사망. 38살 가장은. 택시 기사는 50대 분인데 지금 아주 큰 중상이에요. 상태가 위중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정을 산산조각 낸 거예요. 지금 부인은 교사라 경남에 발령나서 근무하고 있고 주말 부부인 거죠. 9살, 5살 자녀가 있습니다. 이 20대 청년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 여기서 내버린 이 사고 어떻게 이게 보상이 될까요? 너무 안타깝고 끔찍합니다.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사진만 봐도 어느 정도의 속도로 두 차량이 정면 충돌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처참하게 지금 차량들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모습이 그러니까 양지 터널 안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지금 차량 2대가 다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가해 차량입니다. 역주행 차량입니다. 역주행 차량도 지금 앞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많이 찌그러져 있고요. 세상에 택시 보세요. 아유. 택시입니다. 택시도 굉장히 많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택시 안에 택시 운전기사가 있었고 그 이제 피해자, 이번에 목숨을 잃게 된 30대 피해자는 이 택시 뒷칸에 뒤쪽 승객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고로 인해서 이 30대 남성 가장이 목숨을 잃게 되고 이 운전자, 택시 운전기사와 그리고 가해자 모두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복준 의원님, 왜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남의 가정을 풍비박산 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음주운전 관련돼서 우리 사회에서 이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1번은요. 여전히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처벌이 약해요. 세계 어느 나라하고 비교를 해봐도 통계를 내고 비교를 해보고 뭐 실형받은 그거를 통계를 내봐도요. 압도적으로 아주 현저하게 대한민국 음주운전 관련돼서 약하다는 게 이게 이제 그 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1번인 것 제일 같습니다. 큰 원인이다. 지금 보세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요. 0.176%. 이것도 면허 취소 수준이 그냥 0.1이 될 때 면허 취소입니다. 0.05는 면허 정지고 취소는 0.1인데 그 수치도 훨씬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예요. 경찰 얘기에서 뭐라고 하는지
이 사람이 가해자가 진술을 했을 텐데 뭐라고 했는지 경찰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먹어서 기억이 없다. 자기는 대리를 불렀다고. 일단 뭐 블랙박스가 다 나와 있으니까는. 지금 최영일 교수님, 제가 이 말씀 좀 이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대리기사를 부른 것까지는 기억이 난다. 그럼 지금 제가 저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유추해서 해석을 해드리면 1. 나는 잤는데 내 몸이 운전을 하고 있더라. 나는 몽유병이었는데 저절로 유턴을 했더라. 그럼 그건 누가 운전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영통 지역에서 6시부터 11시까지 친구들과 술을 먹은 게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나갔는데 영동 고속도로로 진입을 한 거예요. 가다가 이 길이 아닌 게 비어 그런 것 같아요.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하고 일로 가면은 저 강원도로 가는데 차를 돌렸겠죠. 고속도로인데 아주 이제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정상적 판단이 어려웠다는 것까지는 납득을 해줄 수 있으나 어쨌든 문제는 이게 음주운전 사고 이거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은 이 사건은 살인입니다. 살인. 한 가족의 가장을 살인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족은 영원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떠나간 가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술 취하고 제가 실수했네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아까 김복준 교수님 말씀처럼 저는 이 신원도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살인죄에 준하게 이걸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저 한 20대 청년의 인생, 남은 인생도 안타깝지만 이 위중한 실수를 저질렀으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서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 이 역주행 운전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술 먹었다고 다 무슨 용서받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고 사실상 역주행 사건에서도 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사건도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이 사건 같은 경우 이제 위험운전치사상이라고 해서 그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처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우선 뭐 나중에 진술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냥 차가 멈춰 서 있기만 해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역주행을 했다는 거는 운전자가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굉장히 위험이 컸던 사건이고 또한 이게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6이라는 것은 취소 수치의 거의 뭐 1.5배 이상이기 때문에 만취 상태고 또한 이게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뭐 잘못돼서 악셀을 밟아서 뭐 비틀비틀 거리는 정도로 운전을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납득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진입을 하고 역주행을 할 정도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결코 받아들여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 뭐 실제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그분의 어떤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어서 더 주변을 더 수견케 만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병원에 안치된 이 남성의 사진을 본 한 여성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30대 가장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또 이 30대 가장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어요. 경남 지역에서 교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는 이렇게 또 남편을 잃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이 가장은요 또 9살 된 그리고 5살 된 그리고 남매가 이제 있었는데 이 남매도 한순간에 이 아버지를 잃게 된 거죠. 김복준 의원님 하루아침에 물론 저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자식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동갑내기 부인은 지금 국내 기러기 생활하면서 경남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저 아이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빠를 잃은 아이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무너무 걱정되고 지금 목이 메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이 역주행을 함으로써 준 피해는 사망한 당사자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가족까지 전부 어떤 그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 구속은 당연히 될 거고 강력하게 처벌이 될 텐데 네. 여전히 대한민국은 이제 합의하면 적정선에서 이제 빠지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반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과실이에요. 의도된 그 범행이 아니지만요. 네. 음주운전만큼은 뭐 이제 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도 얘기하고 뭐 그렇게 네. 하지만 의도되지 않았지만 고의 범죄예요. 네, 뭐 늘상 그런 거. 그래서 저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요, 호주 같은 데는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사람은 그 다음 날 그 석관이나 조간에 일면이에요, 그것도 일면에 아주 사진 찍어서 공고까지예요. 실명 공개하죠. 네, 그다음에 뭐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알기에는 그 이 음주를 야기해서 사고 내면 차를 몰수해 버립니다. 네. 네, 워싱턴주는 종신형까지 가능하고요. 네. 뭐 이런 그 이 강력한 처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저 음주 이 그 처벌 수치가 0.05부터 시작이잖아요. 네네. 근데 0.03인 국가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음주 측정 이거 이 저 처벌 기준도 하향 조정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들이 그러네요. 있기는 합니다. 좋은 네. 말씀이시고요. 이 택시 타고 있던 승객 이 남성분 아마 이 남겨진 가족들이 걱정되고 그리워서 하늘나라에서도 너무 원통해서 눈을 감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택시 운전사 분도요 지금 상당히 위중한 상태랍니다. 가슴과 팔에 골절상이 있고요. 장 부위에 파열이 왔대요. 지금 위중한 상태로 가니까 한 사람의 어리석고 엉뚱한 행동이 지금 이런 파국을 몰고 왔다니 너무너무 분통이 터지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엊그제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렸던 이 이찬호 씨 바로 K9 자주포 사고를 당해서 전신 50% 넘게 화상을 입었던 이찬호 씨 사연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찬호 씨에게 한 줄기 희망의 소식이 들렸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찬호 병장 이제는 전역을 하고 예비역 병장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NS를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고통 그리고 조치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를 심정을 밝혔는데요. 네. 뭐 한순간에 이 배우라는 꿈을 잃게 된 사연, 안타까운 사연이 이제 알려지자 네.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 이찬호 예비역 병장을 끝까지 치료해라. 국가 유공자로 지정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이찬호 예비역 병장이 국가 유공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난 30일에요.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어제네요, 어제. 그렇습니다. 하유성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이 이 병장은 지난 28일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 중 다친 것이기 때문에 유공자 지정 요건에 해당해서 아마도 유공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이런 뜻을 밝혔고요. 네. 이 기자회견 자리가 사실 이 피우진 보훈처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열린 기자회견이라서 네. 이 피우진 처장도 직접 뜻을 밝혔는데 네. 최대한 빨리 심사할 거다. 보상과 치료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뭐 취업과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이런 제도적 장치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도움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뜻까지 밝혔습니다. 보훈처가 이런 입장 내놨지만 큰 박수 못 받아요. 만시지탄이라는 거예요. 왜 늦었어요? 왜 이런 결정을 이제서야 합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이 꼭 몇만 명 그렇게 쇄도해야지 그러는 겁니까? 그런데 이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을 들은 이찬호 씨는 어떤 심경일지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쵸.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된 연기자의 꿈이 한순간에 20대 한창 꿈 많은 나이에 꿈이 없어졌거든요. 예술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교도 연극영화과로 진학을 했는데 몸이랑 얼굴로
표현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흉터가 너무 많아서 표현하기에 있어 좀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많아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고요. 국방부는 이제 제가 군인 신분이 아니니까 제가 손을 떠났기 때문에 아직 또 다른 연락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네요, 아직까지. 이제는 많이 개선돼야 되고 현재는 많이 상황이 다르니까 제2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병원비 부담이 미래에 대해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국가유공자 등급에 따라서도 지원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고맙고 감사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해요. 꼭 이렇게 해야만 해준다는 그 자체가. 정말 건강하고 잘 키운 아들을 군대 보냈으면 누구나 다 잘 갔다 오는데 부상을 당해서 왔는데 이거를 국가에서 알아서 다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게 좀 무척 아쉽죠. 2016년 7월 부모님 앞에서 경례를 하며 다짐했던 몸 건강히 잘 다녀올게요. 다짐했던 청년 이찬호 씨. 하지만 그 약속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온몸에 50% 이상 화상을 입고 저렇게 잘생긴 얼굴로 배우를 꿈꿨던 이찬호 씨.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최영일 교수님. 그러니까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국가유공자를 알아서 자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 우리 나라가 돌보겠다. 네.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이 네. 오늘 아침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27만 1,000명이 그래요?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네. 이 사례를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국가유공자로는 이제 받아주겠다. 네. 지정 요건은 된다. 네.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네. 되겠죠. 지금 문제는 그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보상해 줄 거냐. 네. 그럼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가가 그 일을 이찬호 씨에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네. 국방부는 지금 이 전역을 한 상태입니다. 24일에. 네. 그런데 앞으로 6개월간의 병원 치료비와 네. 간병비를 지원한다. 네. 이건 뭐 마땅한 일로 보이고 그 이후부터는 빨리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돼야 돼요. 네. 지금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한 거지 네. 절차가 또 가요. 맞아요. 한 6개월 걸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오래 가면은 몇 년 가는 것도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떨어지면 또 하고 떨어지면 또 하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 안 해준다고 해서 굉장히 무리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최근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보훈처가 맞는데 네. 문제는 치료비 지원은 문제 없다. 그러니까 지금 피우진 보훈처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는 네. 간병비 지원 문제는 아직은 물음표예요. 그럼 지금 전신화상 50%잖아요. 네. 지금 이제 혼자 거동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물리치료하면서 앞으로는 좀 나아져야만 하겠지만 네. 스스로 생활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네. 그때까지라도 뭐 몇 달, 몇 년 네. 간병인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까지도 정말 국가가 그러니까. 책임지고 지원해 주기를 네. 기대를 해봅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그 어떤 대책이 저렇게 한 청년, 꿈 많던 한 청년, 이찬호 씨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국가유공자 지정 요건이 된다는 소식은 한 줄기 빛 같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배우를 꿈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이 부분도 자신의 인생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이 부분도 혹시 국가로부터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 손해배상액을 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할 때 그 외모 부분에 나타난 흉터 이런 부분도 노동능력 상실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간병비 같은 경우도 혼자서 거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는 간병비까지도 다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이것을 임의로 지급을 해줄 수 있을지 혹은 임의로 지급이 되지 않아서 이게 결국에는 뭐 국가배상이라는 소송으로까지 가야 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최대한 그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이찬호 씨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형 이윤호 씨가 있었는데 형이요. 동생을 위해서요. 간병을 하려고 어렵게 들어간 첫 직장을 퇴사를 했고요. 그나마 병원 간호를 하려고 병원 가까운 곳에 그나마 새 일자리를 얻었대요. 근데 이찬호 씨가 그런 말을 했대요. 넉넉지 않은 살림에 자기가 뭔가 잘 돼서 잘 성장해서 집안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히려 가족이 짐이 되어버렸다. 이런 현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 이게 그 국민청원방에 올라가가지고 비로소 이게 지금 되는 이런 현실이 지금 현재 벌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예, 사실 이거 비교하고 이러면 안 되지만요. 전 미국을 좀 조금 비교를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을 위해서 어딘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만약에 이제 실종되거나 유해가 뒤늦게 발견되면요. 그 유해를 돈 주고 사갑니다. 그래서 안장하고 그 가족들은 국가에서 평생을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국가에 충성할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의 그런 그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 젊은 친구들, 젊은 그 우리 저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다가 다치면 이거 끝까지 책임을 안 져주고 문제를 삼아야지 겨우 해주고 이런 정도라면 누가 젊은 나이에 그 군에 가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다친 이 청년이나 이 가족들이 치료비 문제나 앞으로 살아갈 문제는 아예 신경도 안 쓸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어야 돼요, 이미. 맞아요.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이거. 저는 저 지금의 이 조금 전에 화면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영일 교수님, 이찬호 씨와 그리고 그 어머니도 저렇게 얼굴을 공개하기까지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마음의 고통을 우리가 뭐라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이런 말 저런 말로 저 장면에 담겨있는 마음속의 고통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이찬호 씨의 육성 그리고 어머니의 육성을 들으면서 저렇게 인생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맞닥뜨렸는데도 이분들은 내면에 힘이 있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돌이켜 보시면요. 지난해 8월에 터진 사건이라 1년이 채 안 됐는데 지난해와 올해가 상황이 달라요. 올 1월부터는 남북 관계가 화해 모드로 평화 구축으로 방향을 흘러가니까 180도 급반전이 됐지만 지난해 8월이면 북한의 도발에 전쟁 리스크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K9 자주포는 우리 육군의 주력 무기입니다. 여기서 사고가 났는데 원인이 뭐지? 근데 지금 아직 원인이 안 밝혀져 있어요. 다만 이 포탄을 넣고 약실을 잠그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완전 폐쇄가 안 됐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책임 규명이 안 되다 보니까 경찰이 그나마 추가로 내놓은 것이 스프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스프링으로 이제 닫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스프링 제조업체가 그럼 어떤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냐? 불량이냐? 아니면은 이게 사실은 저는 목동병원에서의 그 아이들 사망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원인 규명을 해서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육군에서 지금 뭐 이 저 자주포 근무하는 우리 병사들이 많습니다. 여기 고 이태균 상사, 고 미동민 병장, 고 정수현 상병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자 3명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부상자 4명 중에 1명이 이찬호 병자인 거예요. 이 7분 모두 다 국가유공자로 정말 이 부상자들은 완전한 치료 혹은 삶에 대한 이제 보상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유가족에 대한 또 충분한 위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원인 규명이겠죠. 반드시 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뒤늦게나마 이찬호 씨 예비역 병장입니다. 이찬호 씨에게 국가유공자 지정 요건이 된다라는 빛과 같은 소식이 들린 것에 대해서 네티즌들도 많은
환호와 격려, 응원을 보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환호, 격려, 응원 보내는 동시에 걱정까지 좀 이제 걱정되는 마음까지 드러내고 있는데 네. 금전적 보상만으로 될 일인가? 맞아요. 이 병장의 무너진 꿈과 가족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 줄 건가? 이런 글을 다신 분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국가가 필요할 때는 부르더니 사고 나니 나 몰라라 한다. 뭐 이런 시각도 있었고 네. 이런 사람이 진짜 국가 유공자다. 네. 나라를 위해 간 건데 나라에서 책임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잘 됐어요. 뒤늦게나마 잘 됐어요. 잘 된 건 잘 된 건데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이찬호 예비역병장은 다행히 지금 국가유공자 지정 요건이 된다고 지금 다행히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당시에 부상을 당한 병장이 이찬호 병장 말고 3명이 더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3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아직 군 복무 중이라고 하고 네. 국가유공자 신청 이제 당사자 전역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차적으로는 좀 늦어질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치료비와 간병비 그리고 이것이 완치가 될지 안 될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제대로 직장을 취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그 정신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네. 신체적인 부분까지도 계산을 해서 예, 이게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적정한 그러니까요. 선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주포 사고가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제작 업체는요, 어떠한 사과나 보상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 이 K9 자주포는요, 명품 무기라는 이유만으로 지금도 해외 수출하고 있답니다. 이걸 어떻게 군에 자식을 보낸 우리 부모님들은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그맨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하하하하 이 웃음을 주는 사람으로만 많이들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에게 이런 내용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날도 개그맨 한상규 씨가 정말 하하하 웃음을 주기 위해서 공연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하하. 공연팀과 이제 한 국도를 지나고 있었는데 네네. 한적한 국도변에서 이 택시 앞에서 40대 남성과 여성이 뭔가 실랑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 여성의 상의가 좀 찢어져 있는 모습까지 보게 된 거예요. 네. 혹시나 이거 성폭행범 아닌가 하고 해서 차를 세우고 네. 이 여성을 구출해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아하. 이 개그맨 한상규 씨가 SNS에 직접 올린 글을 보면 본인이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아하.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네. 그림 먼저 보시면 딱 이런 상황이었죠. 네. 이제 이 공연을 가기 전에 택시 앞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건데 네. 새벽 3시경 한적한 국도변에서 뭐 여성과 남성이 실랑이를 벌였다. 그런데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전요원팀이 바로 제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팀 안에 그 안전요원팀이 같이 뭐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다급하게 또 여성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네. 그 여성을 안전하게 조치시킨 뒤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까 봐 도주를 제지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 남성 결국 이제 그 경찰에 잘 인계가 됐습니다. 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이 한상규 씨가 SNS에 직접 어제 글을 올렸습니다. 네, 진짜 하마터면 이 한상규 씨 일행이 나서지 않았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지 장담할 수 없는 긴박하고 이런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 같은데 일단 경찰의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는데 경찰은 그래요. 일단 한상규 씨는 당시에 이 상황이 뭔가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경찰에 저희가 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경찰 얘기는 데이트 폭력이었다. 당시 상황이 데이트 폭행 상황이었대요.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아주 가혹하게 폭행을 하고 있던 상황. 근데 이것을 성폭행으로 착각했다는 게 일단 경찰의 설명입니다. 한상규 씨가 그렇게 착각을 했대요. 그리고 왜 그러냐? 이게 성폭행이라고 잘못된 소문이 퍼질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그 해당 여성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명명백백히 전달해달라는 게 경찰 측의
요청이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맞는 얘기예요. 이제 아마 이 두 사람은 아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부산 쪽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 다툼이 있었고 뭐 헤어지자는 얘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이 있고요. 네. 부산에서 차를 태우고 아마 창원까지 온 것 같은데 차가 이제 창원 쪽에서 잠시 주차하는 사이에 여성이 이제 뛰어내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금 상태로 온 거예요. 감금죄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택시 기사가 같이 뛰어내려서 여성을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상의가 좀 벗겨진 걸 우리 한상규 씨가 보고 이거는 성폭행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하지요. 그런데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알고 보니까 진상이 그렇더라. 다시 끌어들이는 과정이었다. 즉 말하면 데이트 폭력이었지 성폭행은 아니다. 성폭행이라는 말을 함부로 안 하는 이유는 경찰에서 피해 여성의 2차 피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데이트 폭력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는데 경찰에서도 데이트 폭력이란 말 저는 이제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데이트 폭력이라고 그러면 데이트 폭력이 뭐 별반 다릅니까? 가정 폭력처럼 가중 처벌 안 하려고 만들면 몰라도요. 그냥 데이트 폭행이라는 이야기를 쓰면 안 돼요. 오히려 사귀던 사이에 약간의 다툼이 있는 걸로 생각돼 갖고 비난 가능성이 저하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폭력이에요. 그냥 방금 폭력으로 얘기해야지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 앞으로 없애야 됩니다. 명백한 폭력이다. 그런데 최영일 교수님 당시 상황이 여성 상의가 이렇게 훼손될 정도로 남성이 물리력을 행사했던 것 같은데 그럼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서너 개의 보도를 보니까 분명히 저 상황에서 택시 운전 기사가 그러니까 남자친구, 그렇지만 전 남자친구였죠. 물리력을 행사했어요. 구타를 했어요.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폭행 맞고요. 이건 이별 통보를 받은 남성이 격분한 폭행으로 보여지는데 이별을 통보한 거예요? 사귀던 사이라고 합니다. 40대 남녀인데. 근데 이 남성은 이제 직업이 택시 운전 기사였던 거예요. 부산에서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여성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이별 통보를 했는데 거기서 이 남성이 격분됐던 것 같아요. 일단 택시에 타 하고 자신의 이제 차에 태우고 아마 문 잠근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 납치 감금의 정황이라고 봐요. 부산에서부터 창원까지 넘어왔어요. 택시를 몰고요? 예, 택시를 몰고. 그러니까 뭐 영업 중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여친, 지금 막 전 여친이 된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그럼 이 남성은 굉장히 격분해 있는데 전 이 다음이 걱정되는 게 차가 잠시 멈췄을 때 이 여성이 탈출을 했는데 차를 달리는 동안에 계속 폭언이나 협박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같이 죽자든가 늘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목적지는 어디였는가도 궁금해요. 이건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밝혀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 여성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그러니까 이 여성이 위협을 느끼지 않았으면 보통은 이 남자를 안정시키고 창원에서 헤어지든가 부산으로 돌아와서 헤어지든가 했을 텐데 이 여성은 탈출을 시도했어요. 그럼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추정해야 되고 이 여성은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는데 이 남자가 따라와서 붙들고 가해하고 다시 택시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만약에 한상규 씨 일행이 나서서 돕지 않았다면 이 여성은 지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저는 좀 상상하기 끔찍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박 변호사님, 한상규 씨 일행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의 행위는 이게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서 창원까지 차를 몰고 왔다는 것 자체는 명백한 감금이고요. 그 옷이 찢겨져 있었다라고 하니까 충분히 폭행 사실도 유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남자친구가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한다든지 집으로 계속 찾아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경찰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지만 이게 이제 형사처벌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처벌이 굉장히 강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나타난 것은 뭐 감금이나 폭행 정도지만 사실상 다른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범죄의 동기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선처를 해주게 되면 보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찰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섣불리 풀어주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불안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이 될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만약에 여죄가 밝혀지게 된다면 충분히 뭐 구속까지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앞서 상황을 조금 더 이제
추정해드리면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상규 씨 얘기는 당시 여성이 상의가 찢겨진 건 아니고요. 이 일부 벗겨진 상태였다는 거를 다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상황은 정확히, 사실관계는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의로운 행동, 그리고 나서기가 쉽지 않았던 행동을 한 한상규 씨, 홍수민 아나운서, 혹시라도 어떤 자신의 심경을 좀 이 사건 신고한 이후 어떤 심경을 좀 밝히고 있을까요? SNS에 자신의 심경 밝혔는데 평소에 산모님들을 위한 사회 공연팀을 이끌고 있어서 여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는 본분은 있었지만 사실 두려웠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흉흉한 세상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모르는 두려움도 사실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게다가 또 혹시 도움을 드리려다가 의도와 달리 피해자분에게 피해가 생기거나 역으로 자신이 오해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됐었는데 아무쪼록 이렇게 사건이 잘 해결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라는 심경을 밝혔고요. 사실 뭐 저희 뉴스파이터 취재팀이 오늘 아침에 직접 인터뷰까지 시도를 했지만 한상규 씨가 자신을 알리려고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뷰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라는 뜻까지 밝혔습니다. 맞아요. 그 말씀 맞고요. 정말로 그래서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의로운 행동. 그런데 조금 전에 나온 내용을 저희가 핫하게 지금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경찰이요, 이 한상규 씨에게요, 용감한 일을 해주신 한상규 씨에게 감사를 드리며 표창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한상규 씨 입장이 나왔어요. 포상이나 표창장 바라고 한 일 아니에요.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피해자가 안정을 되찾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옥준 의원님,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상규 씨 더더욱 그래서 더 빛나 보입니다, 행동이. 그래, 일반적으로 제가 일선에서 근무할 때 보면 이 의로운 일들 한 분들한테 이제 감사장하고 이제 그 수사비에서 조금 포상금을 좀 주거든요. 근데 대다수가 의로운 일을 하신 분들은 오히려 피하고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한상규 씨도 이제 그런 것 같은데, 한상규 씨 더더군다나 연예인이라는 어떤 직분에 있었기 때문에 남의 일에 휘말리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 여성을 구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한 걸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한상규 씨가요,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인터뷰 요청을 드렸더니 정중하게 사양하시면서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그걸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좋은 일 했으니 많은 사람에게 저를 알고 싶은 의도가 아니기에 인터뷰는 정중히 거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인터뷰할 정도의 연예인도 아니고 세상이 너무 겸손하세요. 그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사건이 다행히도 잘 마무리되었고 여성분도 안정을 찾으셨다니 그것으로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박 변호사님,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신경을 씁니다. 지금 한상규 씨가 어쩌면 여성분에게는 애써 진정된 분위기가 되려 되살아나는 상처로 또 다른 피해를 끼치는 걸 진심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잘 마무리됐다는 것에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분까지 지금 신경을 세심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여성이 그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게 너무 경하게 처벌이 되는 경우에도 걱정을 많이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도 또다시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의 마음은 저희도 뭐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한상규 씨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의로운 행동이 겸손과 만나서 더더욱 빛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이 코너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랜만에 황당 영상 보시면서 오늘 여러 가지 기분이 있었는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오랑우탄 앞에서 마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반응이 되게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심드렁 안대 표정은요, 지금요. 컵 안에 있던 물체가 사라졌던 거죠. 그런데 반응이요. 진짜예요. 박장대소 아저씨 진짜. 사람 같다요, 진짜. 빵 터졌다 그래요. 빵 터졌다. 대단합니다.
와, 사람 같대. 네. 저 눈을 보세요. 저 눈이 지금 계속 저 물체를 따라가고 네. 있었던 거죠. 근데 네. 저게 없어지니까. 네, 박장대소랍니다. 박장대소를 네. 자,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어허, 파도가 치는데, 아이고. 남성이 도망가고 있는데. 뭐가 떨어졌네요? 휴대전화가 떨어졌어요. 아이고, 세상에. 여름철 다가오는데 네. 시청자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저 고가의 휴대폰이면 정말 어떡합니까? 휴대폰 돌리도 원망스러운 파도한테 하소연을 맞아 아무 소용없습니다.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황당 영상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뉴스파이터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